절근의 배근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어서 라멘 및 벽식 구조의 가장 중요한 수평 부재인 슬래브 바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슬래브는 흔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향 슬래브, 또 하나는 양방향 내지는 이방향 슬래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는 것은 장변의 길이가 단변의 길이의 배를 넘는 경우를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결국 단변 방향이 모든 힘을 다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방향으로 힘이 배분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전 시간에 특수 슬래브에 대한 설명을 잠시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중공 슬래브는 작은 보가 이렇게 연속된 것과 같다고 했죠. 장선 슬래브도 결국 이렇게 보가 연속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둘 다 일방향으로 보가 결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일방향 슬래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와플 슬래브도 있었습니다. 와플 슬래브의 경우는 결국은 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 슬래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역슬래브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보의 형태가 뒤집혀 있다 뿐이니까 전체적인 바닥판의 형태에 따라서 일방향이냐 이방향이냐가 결정될 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이드 슬래브나 장선 슬래브나 이러한 것들을 왜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은 보를 포함한 바닥판의 두께가 일반 라멘의 경우보다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또한 얇아지는 거죠. 물론 일반 벽식에서의 바닥판보다는 두꺼워집니다만, 라멘 구조에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얇은 바닥판 두께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몇 층인가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용적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와플 슬래브를 설명할 때 흔히 얘기하고는 와플이 되겠죠. 와플은 벨기에가 원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나온 건축 교재에서는 와플을 프랑스 과자라고 그렇게 설명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벨기에라고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얼음 얼리는 판입니다만, 뒤집어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결국 와플 슬래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일종의 격자보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공항도 그렇고 제주공항도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제주공항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둥 둘레는 그대로 완전히 솔리드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전부 격자로 와플 타입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는 조명을 집어넣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렇게 격자로 작은 보드를 집어넣은 이유는 중간에 지지하는 기둥의 간격을 없애고, 양옆으로 넓은 공간을
만들겠다, 넓은 바닥판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인천공항 철도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형태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위에 이제 얇은 바닥판이 얹혀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외부에는 이렇게 기둥들이 있지만 내부에는 전혀 기둥이 없는 그런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뭐 비행기 천장의 모습입니다만, 뭐 여기에서도 어떤 그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죠. 예, 이거는 천장판입니다만 간혹 학생들 중에는 이것을 와플 슬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와플의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 단순 마감재죠. 예, 천장판이라고 하는 마감재의 연속일 뿐이지 구조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와플 슬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와플 슬랩이라고 부르기에는 실은 칸이 두 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격자보에 의한 슬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와플 슬랩은 여러 거푸집을 이러한 육면체의 거푸집을 덮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대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버글래스, 그죠?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이런 통이죠. 그냥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일반 판 위에 이것을 얹어 놓고 사이에 배근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탓을 한 뒤 이거를 밑에서부터 제거하죠. 밑에서부터 뽑아서 제거하면은 와플 슬랩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실제 시공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선 슬래브라고 부른 거 있죠. 장선 슬래브는 와플 슬래브와 달리 일방향으로 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방향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거푸집이 이렇게 U자 거푸집이 덮여져 있죠. 역슬래브의 설명을 살짝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밑에 보가 있고 보를 관통해서 대개 배수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배수관은 2층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상층의 배수관이죠. 상층에서 사용한 물을 일로 흘려보내는 배수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몽고하니 만약에 이 배수관이 막혔다. 이 배수관이 막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실은 위층에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층에 가서 여기에 이렇게 점검구가 있죠. 점검구를 열고 위층의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남의 공간에 가서 자기 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자 해서 바닥판 위에다가 결국은 자기 층에 배관을 설치하자 하는 개념이 실은 역슬래브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공간에서 배관의 위치도 옮기고 수선도 하고 할 수 있어서 리모델링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새 설계 기준에 대한 얘기도 글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기둥식 구조로 하고 바닥판은 이제 이중으로 해서 배관과 배선을 넣는 공간을 둔다
하는 그런 굉장히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기준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벽식 구조와 기둥보식, 정확하게는 기둥보식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다 부시고 다시 짓기보다는 실상 이 안의 구조를 막 변경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장시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세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국 상당히 빠른 시간에 해체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벽식 구조의 벽과 그 다음에 라멘 구조에서의 벽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벽식 구조에서 벽은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연직 하중과 수평 하중에 저항할 목적으로 두는 것이죠. 한편 장막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비내력벽에 가깝죠. 건축물의 구조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내력만 갖춘 것, 이것을 이제 장막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상 라멘 구조에서 들어가 있는 벽은 이제 장막벽이고 벽식 구조에서 들어가 있는 벽은 이제 내력벽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라멘 구조에서도 횡력 등의 내력을 견디기 위해서 집어넣는 벽이 있었죠. 그것이 곧 내진벽이죠. 그래서 내진벽, 물론 내력벽은 내진벽의 역할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라멘 구조에서는 특별히 추가해서 내진벽을 넣는 경우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배금 방식, 뭐 간단한 것은 이제 당근벽이 있고 복잡한 것은 볶음벽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볶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직 철근이 쌍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볶음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극히 단순한 벽에서의 당근벽이죠. 즉 라인이 하나밖에 없죠. 기둥 벽 철근에 이 수직 철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쌍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볶음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먹줄 쳐져 있는 것은 여기에 벽 라인이 온다는 뜻이죠. 이것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속에 마치 보호나 벽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것은 뭡니까? 적극적인 보호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벽식 구조에서의 벽식 구조 아파트의 모습이죠. 한편 특수하게 보호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바닥판 구조가 있습니다. 벽식 구조가 아니지만, 즉 기둥과 슬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플랫 슬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호를 사용하지 않는 기둥이 존재하는 슬래브 구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무량판 구조라고도 부르고 형태적으로는 이제 머시룸 같다고 해서 머시룸 컨스트럭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둥과 슬래브만을 구조 요소로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깨끗한 그런 구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자칫하면 여기가 바닥판이 이렇게 뚫고 빠질 우려가 생깁니다. 여기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럴 우려가 있죠.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캐피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치 헌치처럼 약간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드롭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어서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속에 철근으로서 그 접합부를 보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뚫려지려고 하는 그런 힘, 이거를 우리가 펀칭 시어, 즉 뚫림 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드롭 패널이나 캐피탈을 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 플레이트 구조, 즉 완전히 없는 대신 이제 속에서 철근 배근을 여기에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고대 서양에서의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결국 이 캐피탈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네, 뭐 사례로 뭐 그러한 유사성을 갖다가 표시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슬래브는 구조재로 들어가지 않죠. 여기에서는 슬래브는 되게 나무를 걸친다거나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뭐 참고로 뭐 서양 건축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부르고 있죠. 뭐 양식에 따라서 세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플랫 슬랩으로 설계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뭐 우연하게 오스트리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드롭 패널이죠. 드롭 패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드롭 패널이 없습니다. 캐피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랫 플레이트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이것을 이제 또 플랫 플레이트 구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은 이거는 여기에 천장 마감재를 갖다가 그냥 수평으로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그렇지 이 속에는 결국 보가 어디선가 다 지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플랫 플레이트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 라멘조에서의 이제 천장의 배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대개는 이렇게 상층부에 오수나 배수가 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거는 이제 플랫 슬래브 구조에서는 천장 배관이 훨씬 깨끗하죠. 왜냐하면 보호가 없기 때문에. 앞에 사진과 비교해보면 보호가 없기 때문에 훨씬 쉽게 천장 배관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플랫 슬래브의 경우도 아까 보이드 슬래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라멘 구조 일대에 전체적인 건물고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동일 용적률 층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보호를 갖다 시공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데 보호가 없기 때문에 공기 단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만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보시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되어 있는 플랫 슬래브 구조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깨끗하게 되어 있죠. 외관상은 뭐 알 수가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초고층 아파트를 플랫 슬랩으로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국의 경우죠. 깨끗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플랫 슬래브 구조 때문에 매우 비참한 일이 생긴 적이 있죠. 즉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충분히 뚫림 전달을 고려하지 않은, 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설계와 시공이 있으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겠죠. 매우 단순 명쾌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금 방법의 모습입니다만 지금 초기 형태의 플랫 슬래브 구조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캐피탈 부죠. 캐피탈이 있는 부분은 결국 철근 배근을 매우 강하게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둥 간격이 있으면은 요 기둥에서부터 4분의 1까지를 우리가 주열대, 즉 기둥이 열을 이루고 있는 데라고 하고, 그것을 제외한 가운데 2분의 1을 주간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일라라고 하는 스위스 구조가의 시스템에서는 결국 이 방향이죠. XY 방향으로 배근을 했으면서, 그래서 이 방향 배근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거기에 추가해서 경사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사방향 배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초기에도 이렇게 철근 배근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에 의한 실제 건물을 보면 아주 독창적인 구조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 마일라는 유명한 구조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주 독특한 형태의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뭐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죠?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방향 배근과 사방향 배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 형태를 바꿔서 각주 타입으로 집어넣은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 대개 이러한 드롭 패널 타입의 플랫 슬래브를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사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분류했었던 그 특수한 구조 중에 이제 절판 구조가 있었습니다만, 절판 구조와 쉘도 결국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절판 구조의 개괄적인 설명은 이미 있었습니다만, 마치 종이접기 형태로 고를 갖다 연속시키면은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보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장점으로는 이제 휘인 강성을 얻기 쉽다. 여간에서 잘 휘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죠. 또한 평면판의 연속이기 때문에 거푸집 공사가 용이하고, 능선부, 즉 이렇게 산처럼 삐죽 튀쳐나온 부분과 반대쪽 부분 지지부의 처리가 간단하다.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내화성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판 구조는 그 디자인에 따라서 뭐 흔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것이 이렇게 마치 일방향 장선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일방향 절판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건물의 형태가 이제 원이나 이런 경우 결국 방사형 절판, 그 다음에 이제 에서 뭐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경우 이렇게 각추형 절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형태적인 의미죠.
방금 보신 종이접기와 같은 형태가 이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의 유네스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벽도 접었고 이 벽을 이렇게 접은 형태로 되어 있죠. 지붕도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형태적으로는 약간 미비하지만 개념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건 이제 고가도로의 모습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지지부고 여기가 능선부죠. 그래서 이것도 이것이 지금 하나하나의 부재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 부재, 프리캐스트 부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지금 여기에 꼽아놓은 형태죠. 네, 이것도 뭐 완전한 종이접기 형태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활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아마 아니지 싶습니다만 밑에 기둥부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데 위에 부분은 약간 지금 마감재가 강판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는 미 공군사관학교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 투구를 접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죠. 속에서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외관 마감은 그렇습니다만 아마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부산국제여객 터미널의 모습이죠. 방사형이죠. 방사형으로 절판을 집어넣은 모습이죠. 따라서 이것도 내부에서는 기둥을 보기가 어렵죠. 이것도 거의 똑같은 방사형. 약간 이제 곡선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공면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절판면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면의 응력으로서 지지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큰 칸 사이에 공간을 씌우는 용도로 대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구조 디자이너 중에 하나인 이 사람도 모니에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있었죠. 그 모니에르가 설계한 아치 브릿지입니다. 아치 브릿지가 여기 얇은 판만으로 이렇게 곡면 판만으로 양쪽에 지지를 해서 이것이 구부러지지 않게 자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개념이죠. 이것도 아까 그 스위스의 부자리안 로버트 마일러의 시멘트 홀이라고 하는 만국박람회용 기념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주 얇은 곡면판으로서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쉘도 그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마치 장선 슬래브와 같이 이제 일방향으로 들어있는데 장반원통이라고 부르고 있죠. 장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호에 비해서 이 길이가 길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제 단반원통은 원호에 비해서 길이가 짧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구 타입. 반구 타입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운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을 이렇게 떼내도 가능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장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흔히 영어로는 HP 쉘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라고 하는데 안장이라는 건 말안장을 의미하죠. 말에 타는 그 얻는 말 안장을 의미하는데
뭐 실제 그 곡면이 여기서 직선적이지만 요거 성산포항에 있는 뭐 여객 대합실의 형태죠. 방구형이죠. 방구형. 이거는 이제 지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안에는 뭐 별도의 일종의 이거는 뭐 내력벽일지 알지 좀 애매합니다만 벽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렇게 모래를 쌓아서 방구 형태로 한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기타 특수한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타원형 쉘, 구형, 뭐 방구형이죠. 원통형, 그 다음에 원추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HP 쉘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죠. 즉 안장형이라고 되어 게 이제 쌍곡 포물선형이고, 요거는 반대로 EP 위로 이제 포물선이 올라가 있는 타원 포물선 쉘. 요건 한쪽은 직선이고 한쪽은 곡선인 코노이드 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형이죠. 파도처럼 물결형을 이루고 있는 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안장이라고 하는 결국 뭐 이것을 이미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또한 특수한 거 원통 쌍곡면 쉘. 뭐 이거 흔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토러스 쉘이라고 하는 건 마치 도너스처럼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뭐 잘 볼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는 HP 쉘이기는 한데 양가를 끊어냈죠. 끊어냈습니다. 끌어내서 마치 V자 타입으로 된 모습이고, 이건 마치 그 고깔 모자와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HP 쉘이긴 한데 막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반원통 쉘이죠. 이거는 유진 프레신의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람도 이제 구조 디자이너 중에 한 사람이죠. 이거는 비행기 경납고, 프랑스의 오를리에 있는 비행기 경납고인데 아마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916년이니까 뭐 1차 대전 그 당시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시공 당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약간의 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죠. 절판 쉘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렇게 뭐 강당이라든가 뭐 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는 지붕 구조를 간단하게 그 다음에 넓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쉘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테니스 코트의 이제 관람석의 지금 지붕의 모습이죠. 지붕의 모습. 이거는 또 독특하게도 한쪽으로 지지하고 있죠. 즉 이거 뭐 캔틸레버와 같은 개념이죠. 캔틸레버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쉘의 형태하고 일반 캔틸레버의 형태를 복합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또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 이것도 체육관이죠.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의 지붕을 이렇게 곡면판 쉘로 만들고 기둥을 이렇게 Y자 기둥을 했습니다. 이거 시공시의 모습이죠. 속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모습을,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작은 마치 격자보와 같은 것이 보강을 실험하고 있죠.
예, 이건 에로사니렌이라고 하는 TWA 항공 공항 건물이죠. 공항 건물입니다. 이거는 여기 다른 잡지에서 자료에서 구해온 겁니다만, 공면으로 마치 떠오르는 그런 새와 같은 그것을 이미지한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속에도 전부 다 실은 공면을 최대한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것은 형태적으로는 실은 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이제 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죠. 이거는 순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속에 뭐 아마 철골과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패널의 조합으로서 만들어진 거라서 정확히 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쉘의 형태다. 뭐 돛담배와 같은 것을 이미지했다고는 얘기를 하죠. 뭐 악평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거북이 새끼가 겹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악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전시관이죠. 이것도 보시면은 라데팡스에 있습니다만 컨설턴트가 피에르 루이지 네리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완전히 뭐 일종의 조개 껍질 무늬와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세 부분이 지지점으로 되어 있는 쉘이죠. 그래서 뭐 지지점이 없는 것은 완전 개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속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파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당연히 기둥 하나도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세 면으로 실상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죠. 신개선문 옆에 있습니다. 뭐 우연찮게 갔을 때 갤럭시 S4가 당시에 광고가 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 지지점 부분이죠. 신개선문의 모습이죠. 이거는 뭐 펠리스 칸델라라고 멕시코에 있는 고깔 모자 타입의 식당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실제 좋은 사진이 없어서 유일하게 구한 사진이 이 사진이었습니다. 소 내부는 이렇게 식당 모습을 하고 있죠. 이건 뭐 또 독특한 형태의 쉘이죠. 이거는 이것도 쉘인데 이렇게 캔티레버 타입으로 매달아 놓은 모습이죠. 뭐 양손을 양쪽으로 뻗친 듯한 그런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